이해할 수 있겠죠. 권리 능력자가 모두 의사 능력자인 것은 아니겠죠.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 주체는 되지만 그때로 다 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요 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사이의 관계, 요 대목을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사이의 관계,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되고, 그 책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9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친 2번을 봐보세요. 그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이웃주 적용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이제 제한 능력자고, 요거는 획일적 기준에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 처리 능력이 뒤떨어지고 피성년 후견이 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면은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안 받았는데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그 말이요. 그럼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도 단독으로 열려서 아파트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마치 피성년 후견인처럼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이 없겠는가? 요 이야기인데,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행위 능력자냐 반대로 제한 능력자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고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없게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면은 비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안 되니까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뭐 하라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둬라,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골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시골에 가면 언론도 자주 보도가 되다시피 아마 20, 30년 뒤에 가면은 전국의 이제 명단이 소재지은 마을들은 없어지는 마을들이 부지기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골에 가면 60대가 청년하고 똑같아. 60대가 시골에 가면 그 청년에 가입해서 청년으로 활동해요. 노인당 가면 80세 미만은 노인당 가면 신분을 매야 돼요. 전부 80대 후반 90대 이 노인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골에 이 노인들이 자식들이 없겠냐고 말이야. 자식들은 다 도예지에 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는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이제 거의 부모님을 돌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가비란 부모님이 80대 중반인데 간혹가다가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치매 증세도 간혹 있어요. 조금씩은 다.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노인당 가서 놀든, 뭐 노인당도 뭐 가긴 뭐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요 다방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다방이. 서울이나 도시에는 다방이 더 없어졌는데 시골은 아직도 다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레지들 차 따라주고 레지들이 있는 다방이. 여기 이제 출입을 많이 한다 그 말. 이렇게 집에 계시면 외로우니까 읍내 나간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방에 이제 뭐 김양이라든가 이양이 자기 친부 모시듯이 손톱도 잘라주고 옆에서 잘 이렇게 시중을 들어줘요. 외롭게 사는 노인들의 다방에 와서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80대 중반에 치매증에서 약간 있는 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을 다방 레이지 김양이 원하게 차리니까 김양 시집갈 때 땅을 한 필을 무상으로 주어버려 증여를 했다고 말할게. 땅을. 나중에 서울 사는 자식놈이 알았어요. 자식놈이. 그럼 이제 분쟁이 생겨요. 이거 김양한테 좀 땅 찾아오려고 하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소송이 붙어요. 그러면 승소를 하려면 이 경우는 이 자식놈 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재판장, 우리 아버지가요, 요 김양에게 땅 줄 때는요, 친매증서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효가 되면 땅 찾아오니까.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좀 친밀증이 있고 그러면은 미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친밀증도 좀 있다 보니까 이래를 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뒤떨어지고 사물 처리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만약에 아버지가 김영희의 땅을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나중에 간단히 뭐 해버리면 돼요? 취소해버리면 찾아오잖아요. 친밀증서 있는 상태에 증여했다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이처럼 좋은 것이 여기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말할게. 따라 제한능력자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도로서 아주 좋은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말해요. 따라서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런 심판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집안 망신을 해서 꺼렸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가차없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요. 우리 뭐 아버지가 또는 뭐 형님이 뭐 누가 뭐 일을 하니까 이런 심판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심판 받아놓게 되면 재산 지키는데 틀림없이 이 제도가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숙제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언론에 자주 보도하다시피 여기 지금 성년후견 개시 심판 또는 이따 나오지만 한정우현 개시 심판 사건 관련해서 가장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사건이에요. 신격호 회장, 롯데그룹 제일 대장. 가끔 나오다시피 95인가 96살이 되는데 뭔가 좀 활동도 좀 제대로 못하고 연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정상적인 판단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놈하고 작은 놈 사이에 지금 신격호 회장 큰 놈하고 작은 놈 사이에서 재산 분괴가 일어났는데 신격호 회장이 이제 큰 놈 편이고 요 작은 놈이 이제 반대쪽인데 요 작은 놈이 이제 걱정이 뭐냐 그러면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큰 놈한테 다 주워버릴까 봐서 큰 놈한테. 그러면 이제 실권이 큰 놈한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신격호 회장한테 뭐 내려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한 사건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무슨 내용인지를. 여기에 이제 이 제한능력 제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프린트만 돌아가서 1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냥 뭐를 저 신경을 또 써야 되냐 그러면은 거기 보면 가르친 3번에 의사능력과 제한능력의 경합 이중요 문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한능력하고 의사능력이 경합되는 경우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거기에 간단히 예를 들었다시피 요 갑이 미성년자라고 말이에요.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갑이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미성년자인데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령이 19세 미만이니까 제한 능력자겠죠.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취소. 그 다음에 만취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겠죠. 따라서 이 매매를 하게 되면 요거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매매한 것도 되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도 되니까 이런 거를 행위 능력하고 의사 능력의 경합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갑 쪽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미성년자니까 바로 이 계약을 제한 능력자 취소함으로써 보호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취 상태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만취자다 의사무능력자 법률로서 무효로 만들어서 보호받는 방법도 있을 거라 그 말할게. 그죠? 이런 거를 취소 사유도 해당이 되고 무효 사유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경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경우에 갑 쪽에서 이제 보호받는 것은 둘 중에 아무거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소를 주장하든
무효를 주장하든 그 대신 갑 쪽에서 간단히 보호받는 방법은 뭘 주장하는 것이 간단히 보호받는 방법이죠? 미성년자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간단히 취소하면 넘어왔던 소유권 찾아오니까 보호가 되고,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매매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했다, 그러니 무효다, 요걸 주장해서 보호를 받으려면은 요건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만취 상태 매매했다, 이거를 갑 쪽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간단히 보호받는 방법은 미성년 제한 능력을 이루어서 취소하는 것이 간단히 보호가 되는 방법이겠죠. 이런 거를 무효하고 취소 경합, 어떤 하나의 행위가 의사 무능력자 행위에 될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 행위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 제도와 관련해서 목적을 한 가지를 미리 딱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 제한 능력자 제도는 지금까지 내 이야기했다시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뒤따르는 자, 일처리 능력이 뒤따르는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줬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치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간단히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한 능력자 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대방 쪽에서 요 갑하고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얘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좀 판단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미리 조사를 좀 해보라, 그 말이야. 얘가 혹시 제한 능력자가 아닌가, 이걸.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매매하면은 나중에 얘 박살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은 소유권 찾아가요. 그럼 내가 매매대금을 1억을 주는 게 있다. 그럼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얘가 매매대금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전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이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 전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에 한해서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7천만 원을 얘가 소비 낭비를 해버렸다. 현재 수중에 3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그대로 찾아오지만 돌려주는 거는 1억이 아니라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3천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제한 능력자는 정상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매매대금 1억 받았다,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7천만 원을 소비 낭비를 해서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획성 있게 소비를 못하니까. 근데 취소했을 때 네가 받은 게 1억이니까 1억을 다 돌려줘라 하게 되면 이미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할 뿐에 7천만 원을 빚내지 않는 한 취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 취소 못하면 소유권 못 찾아오니까 보호가 안 되죠. 따라서 얘를 이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너 맘 놓고 취소하라는 거야. 이미 써버린 거는 안 돌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만 돌려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능력자와 계약처럼 개 박살나는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 중고는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를 꼭 해야 되느냐, 얘가 이상하게도 뭔가 좀 꺼림칙해요. 뭔가 이상한 애다.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인가 여부를 반드시 상대방은 뭘 해야 되나 확인을 꼭 해보라고 말. 자, 미성년자인가 여부는 쉽게 확인이 되겠죠. 좀 까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여부는 옛날 말로 호족부 거의 이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이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해 보면 나이가 몇 살인가 금방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가 피성년 후견이냐 피한정 후견이냐, 요거는 법원은 이제 심판을 받으면 얘네들이 후견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그 등기를 확인해 보면 아, 얘들은 제한 능력자다. 금방 알 수 있다고 말. 그런 경우는 얘하고 미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미리 상대방에게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말할게. 따라서 여기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가 맘 놓고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한 능력자와 거래할 때 미리 조심하라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무엇 때문에 두고 있는가? 상대방 보호가 아니라 요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또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요.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면은 요거는 O다 그 말할게.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것이라면 이건 X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거기 보면 제한 능력자도 목적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런 양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제한 능력자 자신을. 그래서 목적의 마지막 구절, 이게 우리 시험에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가지고 마지막 구절에 법률행위 취소 경우에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고,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현존 이익에 한해서 반환하도록 되었다. 141조 단서 써진 거. 요게 아까 얘기 들어준 거예요. 1억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한 7천만 원 소비 낭비에 풀고 3천만 원밖에 없으면 3천만 원만 돌려줘라, 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의 마지막 구를 쓰는 세 줄인데, 요걸 나중에 우리가 정규 민법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일단 2단계에서는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제도 내지는 법 규정을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에서 나중에 시간 중에 자세히 배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대목이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서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는 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이고, 그 다음에 법원 후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인데, 이 3자가 제한 능력자요. 먼저 미성년자부터. 미성년자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지만 연령을 한 살 낮춰서 지금은 20세가 아니라 19세에 달하면 성년자 취급을 해요. 따라서 18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18세까지가. 다만 이제 유념할 거,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자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자로 간주를 해줘요. 이거를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자도 그래. 예를 들어서 18세짜리 연령을 기준한 미성년자죠. 근데 얘가 혼인을 했다. 그러면 혼인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정신 연령이 엄청 높아지겠죠. 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간주를 해주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거꾸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행위 능력자를, 행위자를 빼버리고 그냥 능력자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건 능력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위험도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은 가로친 2번이에요. 미성년자에서. 여기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 일단. 따라서 법률행위 할 때는 단독으로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은 당연히 뭐 하도록 됐느냐? 취소하도록 됐다는 거예요. 취소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맞겠나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체결할 수는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동의 얻어서는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지만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게 되면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18세 미성년자 내 자식놈이 스마트폰을 학교 앞에 영업사원 꼬심에 빠져서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를 할부로 구입하는 매매를 딱 했다 그 말이에요. 10살 미성년자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매매를 했다고 말 할부로. 이거 웃자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거 웃자면 돼요. 보통 부모는
공부는 안 하고 100만 원짜리 지 마음대로 할부로 구입에 따라서 뒤지게 두들겨 판다고 말이야. 뒤지게. 두들겨 패니까 다리 부러져서 또 병원 치료비까지 또 들어가. 근데 적어도 중개사 공부한 학부모라면 두드려 패면 안 되는 거 알겠죠? 뭐 하면 돼? 그렇지. 취소. 내 동의 없이 법정되는 부모가 되는 친권자가 내 동의 없이 내 아들놈이 단독으로 매매 쓰니까 나는 요거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부모가 법정되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뭐 취소해버리면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보호가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밑에 이제 가로친 4번을 보세요. 가로친 2번 핵심이니까 잘 뒤집으면 안 돼요. 자, 19세에 달하면 성년자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 딱 위험도 두고 해.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간주가 되니까 혼인을 한 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친 2번 핵심이니까 점검 딱 하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되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보호가 된다. 가로친 2번 핵심. 이때 가로친 4번 법정대리는 그러면 누가 되느냐?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 법은 상식이니까. 미성년자 자식의 미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자는 아무래도 부모겠죠. 따라서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가로친 4번.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친권자가 없는 거는 928조 써진 거. 미성년 후견인. 그럼 이 후견인이 2차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민법 공부하는데 지장 없어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부터는 좀 낯설은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느냐? 법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 질병, 제일 밑에 그 의난에 가로친 1번에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 뭐 정신병자라든가 뭐 치매 증상에서 똥오줌 못 고른다든가 뭐 질병, 장애, 노령 이런 사안들로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뒤편에 넘겨보세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게 돼요. 그러면 핵심은 이 심판을 받아야지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질병이라든가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를 지속적으로 사무처를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없으면 피성년 후견이 아닌 거예요. 여기 기준은 심판,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 위험도 두고 그 다음에 가로친 2번이 핵심. 이런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는 계약 등을 체결 못하는 거예요. 사무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하도록 되어 있네요. 거기 가로친 2번 핵심 포인트. 특히 유념할 것은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신병자라든가 뭐 치매 증세 있거나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이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심판을 하기 때문에 설사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뭐 하는 거예요? 동의 얻어서 법률행위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로친 2번 요게 핵심 포인트.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년자가 달라요. 아까 미성년자는 같은 제한 능력자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네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두고 있는데 같은 제한 능력 하지만은 그래도 정신 능력의 정도가 좀 틀려요. 여기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그래도 미성년자가 조금은 정신 능력이 좀 낫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도 법률행위 할 수 있는데 14살 먹은 내 자식놈이 내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뻐하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천재 같아. 그래서 네 혼자서 계약 치러도 좋다.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동의해주면 미성년자 12살 먹은 어린애가 단독으로 계약 치러도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의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완전히 뭐 정상적 판단이 결여된 자니까 이런 사람들은 설사 법정대를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 경우는 법정대를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니까 법정대를 동의 얻어서 스마트폰 매매했다 이런 거는 취소 뭐 하는 거야.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대를 동의 얻어서 매매하더라도 언제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요게 차이니까 요것만큼은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써먹여야 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로친 2번이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이의를 돕기해서 좀 읽어두라. 가로친 3번에 자,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지금 일치하는 것이 떨어진다. 따라서 얘가 하는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이라 그래서 언제나 또 똥을 좀 먹고 하려고 완전히 뭐 머리가 돌아프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해서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의 정도를 감안을 해서 가로친 3번 성년은 개심판하면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을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0조 이하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에게 성년은 개심판을 하기는 하되 그래도 이 사람이 단독으로 사소한 계약 정도는 체결해도 무방할 정도 정신능력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일요일형 계약을 치러도 좋다, 취소해서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범위를 정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 그 말. 이런 거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간단한 뭐 임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다. 법관이 판단하는 거 이게 정신능력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범위 내에선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마지막 구절 10조 사항 써진 거. 피성년 후견을 하더라도 사소한 생활용품 정도는 혼자서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이 가게 가서 뭐 라면 한 박스를 산다든가 뭐 쌀 1kg짜리 한 푸대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대가가 또 과도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 않냐 그 말이야. 이런 것 정도는 아무리 피성년 후견이라도 단독으로는 할 수 있어야죠. 생필품 정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계약 처리를 하더라도 라면 한 박스 산다, 뭐 쌀 1kg짜리 산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따라 다시 이제 정리 정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다. 이런 자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 개심판을 한다. 그러면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워낙에 일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법정대를 동의 얻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정신능력 정도를 감안해서 사소한 계약 등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피성년 후견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아무리 피성년 후견이라 하더라도 라면 한 박스 사고 쌀 한 푸더 사고 이 정도 일상용품은 대가가 과도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런 거는 취소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친 2번 핵심,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가로친 4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 말이요. 이런 의문이, 자, 이 갑이 보세요. 요 갑이 자 피성년 후견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법원 심판을 받아서 그래도 권리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권리 능력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지금 거래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 갑의 소유가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럼 피성년 후견은 법정대는 동의 얻어서도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예요. 피성년 후견 속에 있는 땅을 팔고 싶다. 팔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니까 법정대는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단독으로 매매 못하니까 그 매매를 대신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곧 법정 대리인이에요. 아까 미성년자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됐어요? 친권자가. 근데 여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가 스스로 매매계약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능력 보충권을 두는 것이 법정대리인 제도라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친 4번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는 심판을 받은 사람은 능력 보충기간 성년 후견을 들어올 때 929조 요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헷갈려도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엄청 헷갈리는데 여기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이 피자가 수동의 피자야. 그럼 이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후견을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후견을 받을 자. 그러니까 사함성에 깃들어진 자. 그럼 이 자를 보충해준 자는 피자를 떼고 뭐라고 부르고 성년 후견인 그러는 거고. 여기는 후견을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의미예요. 이 피자 들어간 거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이 제한능력자고 이 사람을 뒤따르는 정신능력 보충해준 사람이 성년 후견이고 이 사람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따지고 가로친 4번에 거기에 쓰여있으니까 참고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일 가로친 5번.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이 됐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정신병이 좀 있었다, 치매 증세 등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됐어 이렇게. 근데 그런 사유가 다 없어졌어요. 치매 증세도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바로 능력자로 돌아오는가? 제한 능력자에서 능력자로 돌아오는가? 그래서 단독으로 계약해도 상관이 없는가? 이야기인데 아니라 그 말이야. 그게 가로친 5번에 쓰는 거야.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는 일정한 청구에서 11조 써진 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또 법원에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치매 증세가 다 없어져서 정상적인 일처리 능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해서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리 판단이 되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심판을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행위 능력자가 되고 단독으로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료 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피한정 후견님,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피성년 후견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보세요. 자, 의난에 가로친 1번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의된 자였지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약간의 차이가 있죠. 부족한 사람 돼서 역시 마찬가지 일정한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게 되면 심판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밑에 안 읽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용어상으로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어. 피성년 후견인 거라고. 피한정 후견이다 그 말은 한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붙여놨는데 따라서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 성년 후견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신능력이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요거는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피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뭐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가로친 2번이에요. 가로친 2번. 일단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능력자예요. 그런데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동의유보로 간다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이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위 능력자 취급을 하되 다만 아무리 저 능력자를 하더라도 조금 사무처리 능력 부족하니까 제한을 좀 하자 그 말. 당신은 단독으로 계약 체결도 상관이 없다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니까 이런 거 할 때만 다른 사람의 조력을 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동의 유보라 그래요. 그래서 원칙 피한정 후견은 능력자 취급을 하니까 단독으로 웬만한 계약은 다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처럼 중요한 거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좀 받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해서 이런 거를 동유보락 한다. 그러면 그 조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경우만 조력을 받아라 그러면 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만 제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라 그 말이에요. 단독으로 계약 처리하지 말고. 이게 가로치기문 핵심.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지만 외적으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하면 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딱 염두 두고 우측에 넘어가서 13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봐보세요. 거기 쓰여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요 범위 내에서만 제한 능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거 할 때만 당신이 혼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조력 받으세요. 이런 의미야. 그 경우만 이제 제한 능력자 되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다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거 딱 염두 두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이 또 두 번째 핵심. 그러면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딱 정해놨는데 동의 얻지 않고 단독으로 부동산 매매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 능력 이유로 비로소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안에서만.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의된 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자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되니까 이 사람은 원칙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원칙.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 기지 심판을 하게 되고 그자가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능력자 취급을 하니까 웬만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처럼 중요한 법률행위 안에서는 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하라.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 이걸 동의유보락 한다. 요 범위 내에서만 한정 후견인의 동의 얻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경우에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요거는 제한 능력으로 비로소 취소한다. 요게 이제 기본 골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가로쳐진 3번 13페이지에요. 13조 상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물론 피한정 후견인도 아까 피성년 후견인처럼 라면 한 박스를 산다든가 이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단독으로 당연히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로쳐진 4번에서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세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까 피성년 후견인을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줄 사람 능력을 보충할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요.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 요거를 이제 글자 그대로 한정 후견인 그래 이렇게. 그런데 아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이제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얘가 단독으로 하면은 언제든 취소한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무슨 부동산 매매 등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다른 사람은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요 성년 후견인이 대신 계약 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돼요. 이렇게 성년 후견인이. 그래서 이제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도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도 도와줄 사람 한정 후견인을 직권으로 법원이 선임하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그러면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는가? 요게 거기 가로친 4번의 6번째 7번째부터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인이야. 성년 후견인이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고 이 사람이 언제나
피성년후견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피한정후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능력자예요. 중요한 이자 법률행위 안에서만 한정후견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을 뿐이지. 따라서 피한정후견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능력자니까 혼자서 계약 체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정후견인을 법정 대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매매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거기 7번째 줄, 가정법원은 일정한 사무 범위, 예컨대 중요한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범위를 정해서 한정후견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받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따라서 그 다음 줄 아주 중요해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없고,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어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과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성년후견인을 도와주는 성년후견인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단독으로 계약체를 뭐하니까 이 사람이 언제나 대신 계약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을 도와주는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아니라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 피한정후견인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아무리 봐도 단독으로 매매하기는 좀 시급하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대리해서 매매를 하라 하고 한정후견인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렇게.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되고, 이런 대리권을 안 주면은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나중에 기본서고 공부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 차이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정원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는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능력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 읽어볼 필요도 없고. 따라서 여기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3사람이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원 후 심판을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 아무래도 사무청이 뒤떨어지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하고 여기 피한정후견인 이 둘은 피성년후견인보다는 그래도 좀 정신능력, 일처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얻으면, 법정 대리나 후견인의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은 동의 얻어서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한 능력자지만 요게 이제 굳이 등급을 따지면 가장 일처능력이 뒤떨어지죠. 그다음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이게보다는 훨 낫고 이렇게. 따라서 그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민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184 저기 아까 가르쳐준 185페이지 보면 법률 용어는 제일 위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개념만 간단하게 써있는데 그걸 백날 외우고 다녀봐야 민법 공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써있잖아. 185페이지 거기 위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이 프린트물을 갖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 쭉. 그런 다음에 다시 프린트물 14페이지를 봐보자. 이번에는 권리 객체. 다시 할게요. 지금 민법이 크게 3등으로 되어 있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권리 변동을 이용해서 기초를 좀 닦아야 된다. 주체, 자연인, 법인. 법인이 이제 지금 당장 모른다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나 자연인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지금 당장 다음 시간부터 써먹어야 되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요걸 모르면 앞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밀려와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요걸 자유자재로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정말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밀려와 버려. 아마 10점은 날라갈 거야. 100점 중에 10점은. 근데 앞으로는 한 번 정도 내가 더 가르쳐 줄 거야. 아마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온 사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쳐 줘요. 이제 아는 걸로 간주하고 쭉쭉 나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객체와 관련해서도 권리 객체 대표적인 것이 물건이니까
우리 민법, 특히 이제 앞으로 물권법을 들어가게 되면은 민법 총칙 끝나면 그냥 물권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물권법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법이 물권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권법에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이에요.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법이 물권법이니까. 따라서 물건의 종류가 물권법에 들어가면 몇 페이지 나와요. 부동산, 동사는 이제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게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어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 그러니까 동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뭐 노트북 매매하는데 이거 거래 성사도 알선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라고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민법 시간에 동사는 제껴버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렇게 해서 부동산이란 말이 술술 나오고, 그 다음에 주물, 종물, 특히 종물이란 말, 그 다음에 과실이란 말은 매 시간마다 나오게 돼요. 과실이란 말은.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부동산이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과실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물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재수, 삼수 뭐 2년, 3년씩 공부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데 물권법 이해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따라서 권리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주체와 더불어서 권리 객체, 물건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정확히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 앞으로 공부할 때 수월하다는 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과실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선생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나를 배려를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된다고. 먼저 물건과 관련해서 우리 법 98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요걸 물건이라고 해요.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것을 유체물을 그라고, 전기를 비롯한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형체가 없으니까 무체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체물이냐 무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든 형체가 없는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려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어야지 물건이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2번 이거. 관리가 가능할 것, 사람이 지배할 수 있을 것,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 이건 유체물이라고 말. 그러나 그런 거는 물건이 아니겠죠. 사람이 지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교실 내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 같은 거, 요게 지금 공기 내에 지금 떠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수소나 산소, 질소가. 그럼 이 공기 중에 교실 내에 있는 수소, 산소, 질소는 현재 사람이 지배할 수 없으니까 물건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수소나 산소, 질소를 탱크 속에 모아 가둬놨다. 탱크 속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탱크 속에 모아 가두어진 수소나 산소, 질소는 물건이 되겠죠. 사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겠죠. 사람이 지배할 수 있어야지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외계의 일부일 것. 요거는 방금 전에 가르치는 권리 주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사람은 권리 주체이지 객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인 사람이 권리 객체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권리 객체인 물건이 되려면 뭐여야 돼?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외계의 일부일 것, 요리 이야기하는 거. 따라서 사람이나 사람의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치, 의안, 의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의치나 의수나 의족이 가교에 진열되는 상태에서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단 사람 몸에 부착이 돼버리면 이때는 신체 일부가 되니까 물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가교에 진열이 돼서 물건이 되겠지만, 따라서 물건이 되려면 사람 또는 사람의 일부분이 아니어야 될 것.
그거를 외계의 일부일 것, 요리 이야기하니까 개념 딱 잡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독립성이 인정이 될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물권법 공부를 할 때 물권이라는 권리를 배타적인 권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 배타적인 권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법에서 4번에 쓰는 것을 자세히 배우니까 짧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분류를 할 때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부동산하고 동산, 그 다음에 공부 참한 사람들이 좀 낯설은 주물하고 종물, 그 다음에 원물하고 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분류를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를 하고, 주물하고 종물로 분류를 하고, 원물과 과실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과 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동산이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 물건을 분류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부동산과 동산을 왜 구별을 해야 됩니까? 물건 중에서 구별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 보면 프린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이런 것 때문에 양자를 구별한다 써놨죠. 요거는 전부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 있는데, 나중에 물권법 등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쓴 것을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요. 물권법 계약법을 통해서. 따라서 거기 쓰였는 것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저도 알게 돼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것만 동그라미 1번을 봐보세요. 부동산과 동산을 왜 구별하더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의 등기라고 말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다. 이 갑이 아파트 소유자라는 것은 뭐에서 공시가 돼요?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법이 뭐이고 등기고, 동산의 경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스마트폰 소유자라는 거는 뭐에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갑이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잖아요. 볼펜에서 제가 소유자라는 것이 뭐에서 공시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로서 공시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고, 이렇게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구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따라서 거기 부동산과 동산은 우리 민법상 곳곳에서 차이를 두기 때문에 물건의 분류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니까 일단 부동산, 동산 구별의 필요성 동그라미 1부터 9번까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물권법에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물론 다 시험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절로 알게 되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하는 거. 대신 이제 우리 민법에서 뭐를 부동산을 하고 뭐를 동산을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신경 쓰지 않아요.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화한다. 이렇게. 토지가 부동산인 건 다 아시겠죠. 근데 개념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다 부동산 취급을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쭉 토지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참고서 한번 읽어보라고 뒷페이지까지 16페이지가 쭉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 중에 필요한 거는 다 배우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신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뒷페이지 16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앞으로 민법에서 토지에 나오면 한 필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한 필이란 말이. 요거는 이제 그 나머지 건 앞으로 배우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한 필이 뭐냐? 공부 전문 사람 이것도 모르는 사람 부지기수니까. 한 필은 이런 걸 말해요. 원래 토지는 연속됐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연속됐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상 연속되는 토지에다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딱 끈 다음에 구역을 딱 해요. 이렇게. 이 구역되어진 것을 지번을 붙이고 땅 번호를 붙인다는 거예요. 구역을 딱 한 다음에 지번을 붙인 다음에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한 필이라고 하고, 편의상 한 필을 한 개라고 부른다고. 토지는 원래는 한 개, 두 개 있을 수 없는 게 참 연속됐기 때문에. 근데 필요에 따라서 구역을 딱 한 다음에 여기에 지번, 땅 번호를 붙여 이렇게. 그 다음 지번이 붙은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한 필. 그 다음 토지는 요 한 필을 편의상 한 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것만 깨우쳐 두라고 말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4분의 3에서 요것만 아시면 돼. 공부하는데. 그 다음 정착물. 요게 여기서부터 좀 낯설은 건데 여기서부터 좀 신경 써라는 거. 자, 토지, 부동산이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 처음 한 사람도 이거는 다 안다 그 말.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라 한다 그 말. 그러면 정착물은 뭐를 말하느냐? 글자 그대로 이거는 토지에 이제 고착이 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을 정착물 그래요. 토지에 고착되어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 이런 것도 저 부동산 취급을 한다.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물 있겠죠. 건물도 정착물로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이것도 딱 꼽혔으니까 쉽게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정착물, 이런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 또는 교량, 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정착물이니까 다 부동산 취급을 해요. 따라서 토지 위에 그 정착물도 당연히 이제 부동산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17페이지에 봐보세요. 이 정착물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목숨 걸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첫째, 정착물 중에는 언제나 토지하고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 그 가로 열고 닫고 쓰는 용어는 암기 안 해도 돼요. 뭐 독립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둘째 뭐 종속정착물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둘째, 아예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가 돼서 거래할 때 토지하고 일체로 같이 처분되는 정착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교량이라든가 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이거는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되니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 들어있는 것은 세 번째, 원래는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세트로 거래를 해야 되지만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목의 집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을 이야기해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다시 하게요. 정착물도 부동산 취급을 해요. 정착물도. 근데 이 정착물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느냐 그리 않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 그 중에서도 다시 하게요. 세 번째 하게요. 설명 잘 들어가요. 토지하고는 별개의 정착물도 부동산인데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게 여기서는 민법을 이야기해서 시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일 대표적으로 건물 등이 있겠죠.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별개 독립부동산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건물 등기부 따로 편제하잖아요. 토지 등기부 따로 편제하고. 그러니까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 이 토지에 있는 정착물, 건물도 별개의 독립의 부동산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 따로 팔 수 있고 건물 따로 매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독립부동산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여기 정착물 중에서 가장 핵심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하는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일을 꼭 하셔야 돼. 이 부분만큼. 이따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